여기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친구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로 화를 냈던 여성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으며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치바 나루타 국제공항에서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카와구치 미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우연한 기회로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혐오하는 극우 성향이 매우 강한 부모님을 두고 있었던 터라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한국이라면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게 좀 강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일본은 위대한 제국이라며 칭송하셨는데 한국은 거의 일본이 먹여 키우다시피 했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다케시마와 위안부 등을 들먹이며 지난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모르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깎아내리시기 일쑤였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한국이 기어올라도 절대 우리 일본에게는 대적할 수도 없고 넘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보려는 한국의 모습에 귀엽다는 말씀도 종종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 또한 한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건 회사에서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나루타 공항에서 얼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가 다니던 나루타 국제공항의 재정 상태는 늘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저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공항에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터라 본사에서 다른 공항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한 일부 동료들은 다른 항공사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으로도 사실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은퇴하고 조금 쉬다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에서 다른 항공사 취직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닌 일부 동료들도 저처럼 이 기회에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동료도 있었고 아버지 가게를 돕기로 해서 그만두겠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던 저희 동료들은 은퇴하고 어떤 걸 할 건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한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해외 여러 나라들을 승무원으로 많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행으로 간 적은 없지 않냐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의 승무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을 가자는 동료의 말에 절대 안 간다면서 방방 뛰었고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는 가보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 역시 여행을 가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권의 좋은 나라들로 가야지 무슨 한국이냐며 반대했었어요. 저와 뜻이 같았던 동료들 역시 같은 일본인 동료들이라서 그런지 한국은 괘씸한 나라라면서 아무리 요즘 그나마 좀 발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한국을 가려면 혼자 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혼자 한국으로 떠났고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함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어요. 도착한 프랑스는 정말 유럽의 선진국처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었어요. 프랑스의 고속열차를 타고 프로방스로 이동하던 중에 저는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좌석의자 팔걸이에서 뭔가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빈대였는데 워낙에 벌레를 극도로 싫어했었기 때문에 빈대를 보고 저는 기겁하고 말았었죠.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열차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어떤 프랑스 사람은 그런 저를 향해 열차에서 매너 없이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경험했던 고속열차 이외에도 가는 곳곳마다 빈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마저까지 빈대들이 속출했었는데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 이렇게 빈대가 득실거리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왜 그렇게 열차를 타기 위해 내려간 지하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숨쉬는 게 힘들 정도였었죠. 어느 날 저희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한국으로 혼자 보낸 친구에게 괜히 미안하게
불안하기도 했었고 빈대가 창궐하고 냄새가 심했던 프랑스지만 그래도 나름 선진국의 유럽으로 우리만 왔다는 생각에 위로라도 할 겸해서 전화를 걸었다가 저희는 정말 친구의 모습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기 힘들어하며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우리끼리만 유럽으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국으로 혼자 간 친구가 우리가 대체 왜 미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상통화에서 자신은 지금 한국인 친구와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는 한국 공항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너무나 좋아 보이는 친구의 표정과 말투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함께 프랑스로 왔던 동료의 팔을 보고 정말 기겁했었어요. 왜냐하면 빈대에 물려 빨갛게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곳에 더 있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그날 프랑스를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실망만 가득했던 여행이었고 전혀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가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영상 통화 속 친구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였고 분명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우리 일본에 비해 한참 낙후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영상 통화 안에서 비추어졌던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도 전날 동료와의 통화 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보자는 동료의 말에 모두 수긍했고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말했는데요. 저희 말을 들은 동료는 좋다며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면 마중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날 공항을 소개해준다는 친구와 함께 둘러보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그럼에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는데요. 한국으로 떠나는 걸 계속 못 믿어했던 한 동료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왜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 화가 난다며 도착해서 우리보다도 볼품없고 후진국임이 틀림없다면 자신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떠날 거라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긴장한 채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는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 겪어본 한국 인천공항은 저희가 그동안 일하던 치바 나루타 공항과는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에서부터 비교조차 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공항 내부 전체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단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저희의 여권을 바코드 기계 위에 올려둔 채로 디지털로 된 문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버렸었죠. 아직 저희 일본은 기계보다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디지털 시스템들을 이용해 긴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었죠.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로 향했는데 저희는 얼마 가지 못하고 온몸이 얼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공항 로비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후진국인 한국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커도 이렇게까지 큰 건지 정말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공항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공항 내부는 무척이나 깔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프랑스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죠.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순간 멀리서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동료와 함께 있었다는 한국인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동료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잘 있었냐며 인사했고 한국인 친구분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왔던 동료가 저희 표정을 보더니 프랑스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면서 왜 그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창백해졌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우리가 갔던 프랑스는 선진국답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좋은 시간 보냈겠네 라는 말을 하더니 오늘 한국인 친구가 공항을 소개해준다고 했으니
구경 가자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분은 먼 거리 왔으니 일단 배부터 채우자며 인천공항 안에 있던 식당으로 저희들을 데려갔는데 특히나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에 자리 잡은 식당의 퀄리티가 마치 유럽 고급 레스토랑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의 넓고 깨끗한 환경에 이게 정말 공항 안에서 운영되는 식당들이 맞는지 한국인 친구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그냥 승무원을 그만두지 말고 재취업 기회를 받았을 때 한국 공항으로 재취업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메뉴판이 적혀있던 카운터로 갔는데 한국인 친구분은 카운터가 아닌 이곳에서 쉽게 주문하면 된다면서 저희를 불렀고,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식당에는 키오스크들이 모두 있었고, 키오스크에서 먹을 음식들을 선택해 주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음식이 주문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에도 이와 같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된 곳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우리 일본에 있던 키오스크 기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더 좋은 곳을 구경해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을 보고는 저희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수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깔끔한 샤워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으로 온 관광객들은 일찍 찾아와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도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공항에 대기하게 되는데, 공항 내부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이 걸릴 만큼 가난한 나라라고 여겼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지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지도 않고 고작해야 공항을 둘러보고 있는 건데도 여행지를 다니는 것과 같이 시설들이 모두 대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날 공항 승무원으로 수년간 일하면서 한국의 공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이쯤 되니 한국 승무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고, 한국 공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결국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친구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숙소와 샤워실부터 의료시설까지 없는 걸 찾기 힘들 만큼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루타 공항에는 기숙사는커녕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할 때도 기숙사를 잡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일일이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찾아다녀야 했는데, 한국공항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소리에 다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재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던 한국의 모습에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공항의 지하철 위치를 알려주고는 일 때문에 잠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중심에 있는 공항들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바로 연결이 가능한 곳이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설도 일본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착한 서울은 지하에서 1층 밖으로 나서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건물 한 벽면이 모두 LED로 멋진 이미지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인지 정말 상상해본 적도 없고, 제가 살았던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도시에 도착해서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는 건지, 우리는 지난날 부모님 분들로부터 무엇을 들으며 자란 건지 정말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저녁이 다 된 시간이라 배도 채울 겸 해서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서 처음 메뉴판을 보면서 화려한 음식 사진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분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 기본 음식이 나올 때는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보통은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종업원들이 접시에 음식을 들고 오는데, 저희가 갔던 서울의 한정식 식당은 넓은 판이 있는 로봇이 그 위에 음식 접시를 담아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테이블 앞까지 오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접시를 예쁘게 놓아주셨죠. 로봇에 있는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로봇은 알아서 다시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배달을 준비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놀라웠고 그걸 로봇이 몇 번씩 갖다 주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간단히 씻고 잠깐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침대 덕에 잠이 솔솔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숙소는 정말 유명한 곳이 아니고서야 한국처럼 이렇게 큰 침대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숙소는 크면서도 쾌적했고 방마다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했죠. 잠에서 깬 저희는 한국의 도심에 나가보기로 했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명동의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말 가지각색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즐비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죠. 그런 명동 거리를 한참을 걷다 보니 웬 작은 개천이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청계천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착한 청계천에서 정말 놀래고야 말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도착했던 청계천에는 저희 말고도 정말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저희 부모님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을 여행 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청계천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청계천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대체 왜 어릴 때부터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며 우리에게 한국은 좋지 않은 국가라며 우릴 속여왔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괜히 일본에 돌아가서 본 일본 거리는 모든 곳들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보다 도로는 비좁았고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낙후되어 보였으며 일본이 과연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맞는 걸까? 의심마저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사는 국가 1위부터 20위까지 점수와 순위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20위에 아이슬란드, 19위에 홍콩, 18위에 아랍에미리트, 17위에는 영국, 16위에 캐나다, 15위에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근데 영국이 17위라는 것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14위에는 벨기에가 있었고 13위에는 독일, 12위에 노르웨이, 11위에는 싱가포르, 10위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유명하다던 영국과 독일이 각각 13위와 17위라니 과연 우리가 알았던 유럽의 선진국가라는 게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였는데요. 9위에 핀란드, 8위에 네덜란드, 그리고 7위에 저희 일본이 랭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일본은 랭킹 종합점수 3.94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7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 모양이구나 싶었을 무렵 6위 대만이라는 글자에 저는 믿기 힘들어 했었는데요. 우리 일본이 대만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현실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건 5위에 스웨덴, 4위에 스위스, 3위에 덴마크가 있었는데 2위에 글쎄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랭킹 종합점수 6.52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일군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1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랭킹 점수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찾아본 이 인터넷 자료는 야후였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감추고 한국을 폄하하기만 했던 건지 정말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최근 다시 한국을 가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동료들도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은 한국의 수도가 아닌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을 찾아볼 계획인데 인터넷에서 본 부산은 넓은 모래사장과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빌딩들의 그 조화가 너무 이색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였어요. 저는 예전과 너무 다르게 한국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현실상을 제대로 보라며 한국이 모든 순위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현재는 괜히 서먹한 사이가 되어 어색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기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또 한 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번 여행 이후에는 부모님을 강제로라도 모시고 한국을 찾아가 진실을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일 거라고 오해하고 있던 카와구치 미호 씨의 한국 경험을 담은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의 송은지였습니다. 활기찬 오늘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